남편이 바람을 피워 여비서가 아이를 낳았다. 재개발 보상금 5,7억 원과 고급 아파트 3채를 모두 사생아에게 넘겼다. 이혼 직전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남편의 귓가에 한마디를 속삭였다. 상간녀와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미쳐 날뛰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배움이요. 인간관계의 통달함이 곧 그리라. 해신가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심이 공유하는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물에 젖은 낡은 신문처럼 흐릿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내 이름은 이서연. 김도연과 결혼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해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남편의 입에서 서연아가 여보가 되고 내 사랑이 이서연 씨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세탁 전 습관적으로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적였다. 잔돈, 영수증, 반쯤 남은 담배갑은 늘 똑같았다. 그런데 오늘은 손가락이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스쳤다. 꺼내보니 영수증이었다. 베이비 사랑이라는 세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우리 딸 하은이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런 곳은 100년 전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금액란에 5,800만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뭘 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까? 자세히 보니 수입본유, 고급 유모차, 신생아 의류 세트 등이었다. 이 정도 지출은 평범한 친구 아이에게 선물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영수증 맨 아래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한 줄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김도연의 글씨였다. 여보, 아기한테 제일 좋은 걸로 골라줘. 뒤에는 못생긴 웃는 얼굴까지 그려져 있었다. 이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이던가. 심장이 있는 그곳이 갑자기 가느다란 바늘에 찔린 듯 했다. 깊지는 않았지만 그 시큰하고 차가운 감각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 영수증을 쥐고 세탁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머릿속에는 윙윙거리며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김도연은 요즘 바빴다. 야근한다고 말하는 횟수가 늘었고 회식도 잦아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몸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는 고객이 데려온 비서 몸에서 뺀 것이라고 했다. 상업적인 접대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꿨고 화면을 보며 웃는 시간이 나를 보며 웃는 시간보다 많았다. 나는 아직도 그가 사업상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여보라니 어떤 여보지? 나는 문득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비서 박수진이 떠올랐다. 작년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마르고 아담한 체구의 사람을 볼 때 늘 눈을 내리깔고 조용조용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술을 따를 때도 몹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김도연이 당신 뭐라고 소개했었지? 아, 이쪽은 박수진 씨예요. 일 처리가 꼼꼼한 신입이죠. 그 아가씨는 그때 얼굴을 붉히며 나를 언니라고 불렀었다. 목구멍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다. 텅 빈 세탁실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섬뜩했다. 아기라니 누구의 아기인데. 김도연이 직접 가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이렇게 다정하게 메모까지 남길 정도라니. 나는 그 영수증을 천천히 접어 구기지 않고 내 잠옷 주머니에 가지런히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고급 양복을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평소 넣던 양만큼 세제를 넣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세탁조에 물이 차오르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감싸던 숨막히는 정적을 집어삼켰다. 거실로 걸어나가니 딸 하은이가 거실 탁자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나를 향해 웃었다. 엄마, 제가 그린 작은 꽃밭 좀 보세요. 꽃밭에는 삐뚤빼뚤한 작은 사람 3명이 있었다. 큰 사람 2명과 작은 사람 1명이 손을 잡고 있었다. 햇살은 찬란했고 노란색 크레파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코끝이 시큰해져 급히 얼굴을 돌렸다. 정말 잘 그렸네. 목소리가 살짝 메었다. 헛기침을 하고 물었다. 하은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매콤달콤한 돼지갈비찜 해줄까? 네, 매콤달콤한 돼지갈비찜이요. 아이가 환호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신선한 돼지갈비를 씻어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에 튀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시에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김도연, 박수진, 5,800만 원짜리 아기용품, 그리고 그 다정한 호칭 여보. 이것은 이미 실마리가 아니라 거의 닭을 내 얼굴에 들이미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결혼 10년, 나는 김도연을 너무나 잘 알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는 1000가지 방법으로 나를 속일 것이고 결국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이 뻔했다. 나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세워 자신을 숨 막히게 한다며. 어쩌면 그는 내가 먼저 일을 터뜨리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는 순조롭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 테니. 돼지갈비가 끓는 기름에 들어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뒤집개를 쥐고 냄비 속 고기 조각들을 이리저리 뒤집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결혼, 나는 그와 함께 새빵살이를 했고 어제 남은 음식을 먹었고 그가 처음 시작할 때 엉망진창이던 작은 회사를 함께 돌봤다. 나중에 그는 운 좋게 시골 본가의 재개발 정책에 맞춰 보상을 받게 되어 갑자기 돈이 생겼고 회사도 순풍이 돋단 듯 잘 풀렸다. 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모님을 돌봤다. 고진감래를 기다렸건만 그 단맛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셈이었다. 그것도 내가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는 여보라는 여자의 입으로. 냄비 속 매콤달콤한 소스는 진득하고 윤기 있게 졸아들었다.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퍼졌다. 나는 불을 끄고 돼지갈비찜을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접시에 담았다. 하은이가 환호하며 달려와 접시를 들었다. 나는 딸의 들뜬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 느꼈던 가슴의 통증과 시큰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아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가 되는 것을 느꼈다. 증거. 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김도연, 당신이 놀고 싶다면 이 이서연이 끝까지 상대해줄게. 이 매콤달콤한 돼지갈비찜은 붉고 윤기 있으며 새콤달콤한 맛이 났다. 마치 지금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이 밥을 먹고 나면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할 테니까. 돼지갈비찜의 달콤하고 느끼한 맛이 입안에서 채가시기도 전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하은이를 통학버스에 태워 보내자마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전화 저편에는 내 먼 친척 동생 이준호가 있었다. 이름처럼 말수가 적지만 믿음직한 친구였다. 그는 시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며 발이 넓고 아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준호야, 누나 좀 도와줘. 사람을 감시하고 차를 추적해야 해. 평소에 어디 다니는지. 이준호는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 물었다. 누구? 차 번호는? 나는 김도연이 주로 타고 다니는 검은색 세단의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 그의 회사 주소를 알려줬다. 조심해.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는 덧붙였다. 누나, 걱정 마. 이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믿음이 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저녁에 김도연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식탁에는 그를 위한 음식이 남아있었고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랫밥과 반찬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비록 그가 밖에서 이미 먹고 왔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가끔 나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마 내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헤아릴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준호의 연락을 기다리는 데 있었다. 나흘째 오후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누나, 좀 이상해요. 차가 하늘채 빌리지라는
고급 빌라 단지에 들어갔어요. 1시간 반쯤 있다가 나왔는데 그 안은 단독주택이라 사생활 보호가 철저해서 따라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하늘채 빌리지. 나는 그곳을 알았다. 김도연이 예전에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보자고. 환경 좋고 조용하다고. 그런데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였다. 게다가 여주인공은 내가 아니었다. 어느 동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금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퇴근하고 그쪽으로 먼저 가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단순한 접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보니까 젊은 여자가 한두 살 정도 되는 아기를 안고 단지 입구에서 그 차에 탔어요. 그 여자의 특징이 누나가 전에 말했던 사람하고 좀 비슷했어요. 박수진. 아기 한두 살. 시간대가 딱 맞아떨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났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억누르느라 가슴이 답답해서였다. 누나? 이준호가 내가 아무 말 없자 불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을 찔렀다. 준호야, 거기 경비원이나 조경사 작업복 한 벌 구해줘.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전동 스쿠터도 빌려줘. 내일 오후에 내가 직접 가볼게. 이준호는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망설였다. 누나, 너무 위험해요. 혹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주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나도 분별력이 있어. 네가 물건만 잘 준비해줘. 다음 날 나는 하은이를 친한 이웃 아주머니께 반나절 맡기고 병원에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이준호가 가져다준 옅은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하늘채 빌리지로 향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에 다가서기 직전의 분노와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인 흥분 때문이었다. 하늘채 빌리지 입구는 확실히 엄격했다. 하지만 나는 작업복을 입고 물이나 공구를 배달하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고개를 숙인 채 앞서가는 조경용 트럭을 따라 들어갔다. 경비원은 흘끗 보고는 더 묻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이준호가 전에 그려준 대략적인 위치를 따라 천천히 스쿠터를 몰았다. 눈은 서치라이트처럼 예쁜 집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인공호수와 가까운 줄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김도연의 차가 보였다. 흰색 울타리와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었다. 내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춰섰다. 전동 스쿠터가 휘청거릴 뻔했다. 나는 억지로 스쿠터를 길가 큰 나무 뒤로 몰아세우고 스쿠터 뒷바구니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집을 죽어라 노려봤다. 2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먼저 나온 것은 박수진이었다. 부드러운 홈웨어 원피스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이어서 파란색 점프슈트를 입고 아장아장 걷는 작은 남자아이가 웃으며 뛰쳐나와 그녀의 다리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김도연이 나왔다. 그는 편안한 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편안한 집에서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런 편안하고 즐거운 웃음은 나도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작은 남자아이를 번쩍 안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다. 아이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박수진은 옆에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며 눈에 부드러운 빛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아이의 구겨진 옷자락을 부드럽게 고쳐주었다. 햇살은 그들 위에 따스하게 쏟아졌고 정원의 꽃들은 한창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여 박수진의 이마에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박수진은 수줍게 그를 밀치며 더 달콤하게 웃었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온 몸이 얼어붙었다. 손끝까지 마비되는 듯했다. 나도 한때 이런 순간들을 가졌었다. 하은이가 더 어렸을 때, 재개발 보상을 받기 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을 때, 나중에 돈이 생겼지만 이런 장면은 다시는 없었다. 그가 변한 게 아니었다. 그가 지친 게 아니었다. 그가 웃을 수 없게 된 게 아니었다. 단지 그가 가진 모든 다정함, 인내심, 웃음을 이곳으로 옮겨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에게 주었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확실히 한 살 남짓해 보였다. 내가 하은이의 학업을 걱정하고 그의 시골봄과 재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이 가정을 위해 아끼고 절약할 때 그는 이미 밖에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큰 아들을 낳았던 것이었다. 나는 김도연이 아이를 안고 박수진과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예쁜 흰색 대문이 조용히 닫히며 바깥의 모든 것을 차단했다. 마치 나의 지난 10년 세월까지도 단절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비뚤어진 모자를 바로 쓰고 그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단지 입구 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얼굴에 칼날처럼 메마르게 스쳤다. 증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주소, 인물, 관계, 철석 같은 증거였다. 김도연, 당신의 행복한 날들, 당신이 훔친 따뜻함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내 마음속 차가운 돌덩이는 이제 가라앉아 무거웠지만 비정상적으로 또렷하고 단단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봐봐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예를 들어 이 아름다운 빌라가 도대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전동 스쿠터를 타고 하늘 채 빌리지를 한참 벗어나 채소 가게와 철물점이 늘어선 넓고 번잡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의 말소리, 차 벨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난잡하게 밀려들자 나는 마치 얼음 지옥에서 기어나와 다시 인간 세상에 훈훈한 기운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답답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얼굴의 표정이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더군다나 하은이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다. 스쿠터를 기모퉁이에 세우고 오래되어 보이는 찻집으로 들어갔다. 가장 저렴한 녹차 한 잔을 시켜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았다. 찬물은 뜨거웠고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눈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잠의 온기도 스며들지 않았다. 방금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김도연이 아이를 들어 올리며 웃는 얼굴, 박수진이 그의 옆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원 딸린 집. 그곳은 임시로 빌린 곳이 아니었다. 그들의 새 가족의 집이었다. 그리고 나와 하은이가 살고 있는 그곳은 김도연에게는 아마도 주기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여관 같은 곳이었으리라. 10년, 나는 손가락으로 세어보았다. 결혼 10년,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다정한 딸 하나,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남편 하나, 부모 겸 가정부 역할의 일자리 하나, 그리고 가슴 가득한 슬픔과 어느덧 나이 든 나 자신. 그 김도연은 나의 가장 좋았던 10년의 청춘을 가져가고 나의 희생으로 안정적인 후방을 지켜낸 다음 시골 본가의 재개발 보상금을 들고 밖에서 멋지게 세컨드 가정과 아들을 꾸렸다. 찻잔이 너무 뜨거워 손을 놓았다. 손가락 끝에 대인 붉은 자국을 보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오히려 나를 더 정신 차리게 했다. 울어야 할까? 아까 나무 뒤에서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더더욱 울지 않을 것이다. 눈물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김도연은 나를 아껴주지 않을 것이고 박수진은 몰래 즐거워할 것이다. 하은이는 아직 어리니 엄마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은 대략 이런 느낌일 것이다. 기명 지르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바닥까지 가라앉는 차가움과 마비가 마치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람, 결혼. 이 남자와 관련된 마지막 불씨가 방금 그 바람에 완전히 꺼져버린 듯 연기조차 남지 않았다. 그래, 마음을 죽여야 독해질 수 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이미 식은 차를 한 입에 들이켰다. 떫은 맛이 혀에서 위장으로 퍼져나갔다. 컵을 내려놓을 때 내 손은 흔들림 없었고 눈빛은 단단했다. 김도연, 박수진, 너희는 훔치는 것을 좋아하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훔치고 몰래 아이를 낳고 심지어 내 물건까지 너희 보금자리로 옮겨놓다니. 좋아. 그럼 우리 이 빚을 제대로 계산해보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먼저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집이랑 차 번호 알아냈니? 그리고 믿을 만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좀 찾아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돈은 문제 없어. 이준호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바람 피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김도연이 오늘날까지 버텨온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다. 그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재산에 손을 썼다는 의미였다. 그 빌라, 그리고 그가 최근 들어 내게 말하기를 점점 꺼리던 시골 본가의 재개발 보상금과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몇 채의 고급 아파트. 내 마음속에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재개발은 2년 전 일이었다. 김도연의 시골 본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정책에 따라 택지와 자류지를 합쳐 현금 보상과 함께 위치 좋은 고급 아파트 3채를 받았다. 면적이 모두 커서 고급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내게 돈은 일단 놔두고 아파트도 일단 손대지 말고 시세가 좋아지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은 더 이상 없었다. 내가 물을 때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다른 계획이 있다며 나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 믿었던 것이었다. 이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귀신도 모르게 빼돌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만큼 믿었다. 누구에게 빼돌렸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사생아였다. 법적으로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었다. 게다가 김도연이 미리 증여나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우리가 이혼할 경우 나 이서연이 그 재산을 되찾기는 너무나 어려울 터였다. 좋구나. 정말 좋아. 혼인 중 재산이 상간녀와 사생아 손에 전부 넘어가고 나와 하은이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수도 있다니. 김도연, 당신은 정말 좋은 계산을 했군.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옆 테이블에 놓이니 이쪽을 흘끗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변호사도 찾아야 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야 했다. 이준호 혼자서는 그렇게 깊이 조사할 수 없었다. 나는 김도연 명의의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 특히 거액의 이체 내역을 알아야 했다. 그 빌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5, 7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3채의 고급 아파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며 면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했다. 돈은? 나는 그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손에 쥐고 있는 비상금이 조금 있었다. 부족하다면 나는 돌아가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내게 쥐어주셨던 작은 통장을 떠올렸다. 그것은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던 돈이었다. 엄마, 지금이 바로 가장 급한 때예요. 낡고 번잡한 찻집에 앉아 나는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했다. 첫째, 김도연을 안정시키고 섣불리 움직여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재산의 밑바탕과 이전 경로를 파악한다. 셋째, 외도, 동거, 혼인 중 재산 이전 등의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 넷째, 그때 비로소 송곳니를 드러낼 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값을 계산하고 찻집을 나섰다. 오후의 햇살은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작업복상의 지퍼를 끝까지 올려 얼굴의 절반을 가렸다. 그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차량 흐름에 합류했다. 방향은 집 쪽이었다.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약간 피곤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김도연, 게임은 시작됐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규칙을 정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하은이를 데리고 초라하게 사라지기를 바랐지. 꿈깨. 내 딸의 것은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토해내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정교한 기계처럼 살았다. 모든 단계를 계산하며 움직였다. 김도연을 대할 때 나는 결혼 초 그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연기력을 발휘했다. 그가 늦게 돌아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일찍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무심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흠잡을 데 없었다. 그는 가끔 나를 시험하듯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러면 나는 눈을 내리깔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몸도 나른하고 기운이 없네. 마치 삶에 닳고 닳아 순응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그 희미한 죄책감과 안도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죄책감은 거짓이었고 안도감은 진짜였다. 그는 아마 내가 체념하고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란을 피울 힘이 없어 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 효과였다. 하지만 은밀하게 내 속의 톱니바퀴는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준호에게서 곧 연락이 왔다. 그는 인맥을 통해 꽤나 수완이 좋다는 사설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다. 기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은밀함과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준호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동시에 이준호는 하늘채 빌리지의 호수와 그곳이 낯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정보를 내게 보내주었다. 회사 이름은 유령 회사 같았고 실제 소유주는 추적할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단서였다. 변호사는 이준호의 친구가 소개해준 최민준 변호사였다. 눈에 띄지 않는 카페 룸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약간 의외였다. 그는 너무 젊어 보였다. 몸에 잘 맞는 양복을 입고 테 없는 안경을 쓴 그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말은 논리 정연하고 차분했다.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갔다. 나는 애들러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 나의 의심, 그리고 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말했다. 최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태블릿 PC 화면을 빠르게 몇 번 클릭하더니 안경을 치켜 올렸다. 이서연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남편분과 제3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거하며 혼외자를 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 시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전된 부부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재개발 보상금과 부동산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종류의 재산 이전은 보통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 차례의 이체, 명예 도용, 심지어 허위 채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재무조사가 필요하며 법원의 조사 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제 것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감수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마음 놓고 진행해 주세요. 제가 협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희미한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와 제 비서 그리고 협력하는 재무조사관을 포함한 팀을 꾸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편분의 공개정보, 관련 회사,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유령 회사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남편분이 시골 본가 재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담당자나 서명한 적 없는 서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카페를 나서자 초겨울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신이 더욱 맑아졌다. 최 변호사의 말은 나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고 내 마음속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김도연은 과연 손을 썼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김도연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다. 기분이 좋은 듯 와인 한 병까지 땄다. 식탁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맞다. 시골 본가 재개발 쪽 큰아버지가 어제 전화하셨어. 마지막 절차도 다 끝났고 우리 집 땅도 완전히 정리됐다고. 내 젓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들고 적절한 정도의 의문과 호기심을 보였다. 다 정리됐어요. 그럼 돈이랑 집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직 은행에 넣어두고 있어요. 김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냥 놔두고 있어. 그 큰 돈을 움직이려면 복잡하고 집도 새를 놓아봤자 수익이 별로 없잖아. 팔기도 지금은 적당한 가격이 아니고 일단 놔두자고. 어차피 어디 가지 않아.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았다. 그가 세부 사항을 회피할수록 마음속에 꼼꼼이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래, 어차피 급할 것도 없지. 나는 그의 말에 맞춰 그에게 국을 떠주었다. 지금은 정책이 빨리 변한다고 하던데 그냥 놔두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나는 일부러 화제를 마음 편한 쪽으로 돌렸다. 과연 그의 표정은 더욱 편안해졌고 심지어 약간의 우쭐거림까지 보였다. 맞아.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런 일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동작은 다소 형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국을 마시며 눈에 서린 차가움을 감췄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당신 때문에 나와 하은이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약 일주일 후 최 변호사 쪽에서 획기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화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직업적인 절제가 묻어 있었지만 평소보다 빨랐다. 이서연 씨, 중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몇 경로를 통해 남편분 시골 본가의 고급 아파트 세 채의 구체적인 호수와 소유권 등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두 채는 한 달 전에 이미 소유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누구 명의로 변경됐나요? 미성년자 아이의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성을 따라 박씨이지만 출생증명서상 아버지는 남편분, 어머니는 박수진 씨입니다. 게다가 변경 사유는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박수진, 증여. 이 세 단어가 차가운 송곳 세게처럼 내 귀에 박혔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된 이 순간 그 배신감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고 그것도 이렇게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했다. 고급 아파트 두 채를 말 그대로 그 사생아에게 주다니. 그럼 그 돈은요? 현금 5,7억 원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현금 흐름은 좀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부모님 명의 계좌도 있고 그 유령 회사명의 계좌도 있으며 일부는 박수진 씨의 먼 친척 오빠가 운영하는 건축 자재 회사로 투자금 명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종 행방은 아직 추적 중입니다. 다만 그 아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또한 하늘채 빌리지의 그 빌라는 비록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자는 박수진 씨와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액의 인테리어 및 가구 구매 기록이 있는데 결제자는 남편분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 은닉하고 혼외 여성과 혼외자를 부양하는데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최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양육권 때문에 재산의 일부가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어조를 바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이서연 씨께 절대적으로 유리한 몫을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며 재산 이전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 상황을 잘 이끌어 충분한 압력을 가한다면 소송 전에 이서연 씨에게 극히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창밖의 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 어떤 불빛도 나를 위해 켜져 있는 것은 없었다. 최 변호사님,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모든 증거를 확실히 다져주십시오. 특히 그 돈의 최종 행방과 나머지 한 채의 아파트 동향을요. 그리고 그와 박수진,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영상 증거도 꼭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김도연, 고급 아파트 2채는 이미 넘어갔다. 남은 한 채와 그 5,7억 원도 당신은 이미 갈 곳을 정해두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계산은 너무 일렀다. 나는 차가운 휴대폰을 쥐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온기 없는 미소였다. 사냥감은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함정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그물을 거둘 때를 생각할 때였다. 게다가 돈과 집을 되찾는 것만으로 어떻게 충분할까? 당신의 가족이 내게 안겨준 모욕과 배신은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흐릿한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 초안은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차가운 총알처럼.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김도연이 나보다 더 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 나를 이미 처리된 낡은 물건처럼 보고 있을 터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나를 그의 인생에서 내보내는 것. 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그가 늦게 돌아와도 불을 켜두거나 음식을 데워두지 않았다. 가끔 그가 한밤중에 돌아오면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침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다. 나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더 이상 그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커피가 준비되지 않았다. 오직 카은이의 영양 시리얼과 우유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듯 물었다. 내 것?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맹물처럼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잊었나? 당신이 직접 해먹거나 회사 가서 먹어.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직접 주방으로 가서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지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그가 나를 훑어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에는 심사와 함께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시끄럽게 굴지 않으면서도 표면적인 가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내를 원했다. 나처럼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사실은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느낌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하은이가 방과 후 활동비를 내야 했는데 학부모 서명과 계좌 이체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이었다. 나는 그 안내문을 거실 탁자 눈에 띄는 곳에 무심하게 놓아두었다. 김도연이 돌아와 그것을 보더니 집어들고 읽었다. 액수는 많지 않았다. 그는 아마 자신이 아직 이 집의 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 돈은 내 카드에서 이체할게 라고 말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등을 돌린 채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카드? 어떤 카드 말이야? 월급 카드는 벌써 비밀번호 바꿨다고 해서 내가 한참 동안 쓰지 않았잖아. 아니면 아들 분이랑 옷 살 때 썼던 그 카드 쓸까? 주방은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태연하게 손에 물기를 닦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김도연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창백해졌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충격, 그리고 들통난 것에 대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짚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당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헛에 가득한 목소리였다. 무슨 분이요? 무슨 옷? 이서연, 당신 하루 종일 무슨 헛생각을 하는 거야? 헛생각이라니? 나는 두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하늘채 빌리지, 흰색 울타리가 있는 단독주택, 정원에는 아기 미끄럼틀이랑 그네도 있지. 소유주는 유령 회사인데 실제로는 박수진이랑 아들 박지훈이가 살고 있고 시골 본가 재개발 보상금 5,7억 원은 여러 차례 손을 거쳐 박수진이 가진 예금이랑 당신 아들 명의로 개설된 펀드에 들어갔고 고급 아파트 세 채 중 두 채는 이미 당신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세 번째 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초안은 당신 사무실 서랍에 있지? 더 말해줘야 해? 사진이라 미체 내역. 계약서 사본을 당신 눈앞에 펼쳐놔야 믿겠어? 나는 한숨에 말을 마쳤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다. 김도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다.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는 아마 내가 하루 종일 부엌과 아이 주변을 맴돌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조사했다고? 한참 후에야 그는 이를 악물고 이 말을 뱉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늦은 공포가 서린 목소리였다. 그럼 어쩌라고?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옅은 미소였다. 당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이랑 집을 나와 하은이에게 나눠주기를 기다려? 김도연, 우리 부부 10년인데 당신은 나를 그런 바보로 본 거야?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눈빛은 흔들렸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파탄 직전의 음침함이었다. 당신이 다 알았다면 뭘 원하는 거야? 소란을 피워봤자 당신한테 뭐가 좋아? 하은이는 아직 어린데 기어이 온 세상에 알려서 아이가 학교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또다시 아이를 핑계로 체면을 내세워 나를 묶으려는 수작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불이 치솟았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김도연, 모든 사람을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 이 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물러서 거리를 두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저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게 다야. 나의 평온함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뜻은 말이지. 나는 다시 깨끗한 싱크대를 닦는 신용을 하며 옆모습을 그에게 보였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지. 당신은 새 가정을 꾸렸고 새 아들도 생겼고 마음은 이미 여기에 없어. 억지로 되는 건 안 돼. 그 이치는 나도 알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말의 진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극히 판단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가 시험하듯 물었다. 그래서 나는 손에 든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체념한 듯한 피호감이 서려 있었다. 이혼하자.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하은이에게도 다 좋아. 더 끌어봤자 의미 없어. 그의 얼굴에 관이가 스쳐 지나갔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귀찮은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려는 조급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경계심을 되찾았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 하은이는 누구랑 지내고? 하은이는 나랑 지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아들이 있잖아. 설마 하은이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재산은 나는 잠시 멈췄다가 스디슨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도연 부부였던 인연이 있으니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집안 예금은 당신이 알아서 나와 하은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줘. 이 집은 아직 대출금이 남았으니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가져가고 대신 나한테 돈을 좀 보태줘. 시골 본가 재개발 거는 내가 잘 모르잖아. 당신이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아마 나랑은 아무 상관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의 어조는 낮고 느렸고 심지어 약간의 자조적인 비웃음까지 섞여 있었다.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려 빨리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과연 김도연의 눈에 서린 경계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가 결국 나약하고 문제를 피하려는 사람이며 자신에게 잡혀 있으니 결국 참고 작은 돈이라도 받고 떠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훨씬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 일은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 걱정 마. 하은이는 당신이랑 지내는 거 절대 이해 없어. 양육비는 제때 줄게. 집안 예금이란 이 집도 내가 당신을 홀대하지 않을 거야. 시골 본가 일은 정말 절차가 복잡하고 얽힌 것도 많으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는 중요한 것은 대충 넘어가고 5, 7억 원과 고급 아파트 세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작은 이득으로 나를 달래려 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서 작성해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나 피곤해. 그래. 최대한 빨리 변호사한테 부탁할게. 그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급해하며 승낙했다. 사연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당신과 당신의 상간녀, 사생아가 살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거야? 나는 몸을 돌려 이미 깨끗한 싱크대를 계속 닦았다.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약간 빨라지며 주방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거실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억누르지 못하는 흥분이 섞인 목소리였다. 물고기가 낚였다. 게다가 그는 내가 파놓은 덫의 한가운데로 즐겁게 헤엄쳐 오고 있었다. 나는 살며시 행주를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들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을 씻어내며 남아있던 마지막 우스꽝스러운 온기마저 씻어냈다. 김도연, 잘 왔어. 내 뜻대로야. 당신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썼다고 생각하는 그 서류를 내 눈앞에 내미는 순간 게임은 비로소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김도연의 행동은 예상보다 빨랐다.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인쇄된 이혼 합의서가 내 앞에 놓였다. 그는 아마 한시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식탁에 앉아 아직 프린터에 온기가 남아있는 서류를 펼쳤다. 한 문장 읽어내려갔다. 글은 아주 그럴싸하게 쓰여 있었다. 집안 예금은 회사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분의 1만 내게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은이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것을 배려하여 집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값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남은 대출금은 내가 떠안으라는 소리였다. 시골 본가, 재개발 보상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단 한 줄, 남편의 혼전 재산 및 남편 개인 가정처분 소득은 아내와 무관하다. 고만 모호하게 쓰여 있었다. 그는 심지어 친절하게 한 조항을 추가했다. 양측은 각자의 명의로 된 채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그의 재산 이전 수법으로 생긴 구멍을 발견하고 그에게 문제를 제기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종이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손끝에 미세한 힘이 들어가자 종이가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음속 차가운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만 얼굴은 잿빛을 띠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나는 다 읽고 합의서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김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물컵을 들고 있었다. 시선은 약간 흔들렸고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누른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 읽었어? 무슨 의견 없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화롭고 공정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서연아,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좀 불공평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회사가 지금 현금 흐름이 정말 필요해. 시골 본가 일은 너무 복잡하고 걱정 마. 나중에 하은이 양육비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야. 이 집도 대출금이 좀 부담되겠지만 그래도 발붙일 곳은 되잖아? 그는 진심인 척 말했지만 마치 정말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지금 자신의 관대함과 깔끔한 처리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이 가장 적은 대가로 나라는 골칫거리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옷줄해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시선은 합의서에 적힌 남편의 혼전 재산이라는 문구에 머물렀다. 한참 후에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는 낮고 지친 듯했다. 그냥 이렇게 하자. 나는 아무 의견 없어. 김도연의 눈이 확 밝아졌다. 안도하는 듯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확정된 것에 대한 흥분 같기도 했다. 그는 즉시 펜을 내밀며 내게 서명할 곳을 가리켰다. 그럼 여기 서명해. 빨리 끝내야 당신도 빨리 편해지지.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이 집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어젯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 아직 놓여 있었고 베란다의 화초들은 내가 정성껏 가꾼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여 여성 서명란에 이서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다. 손은 흔들림 없었고 글씨는 또렷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고 합의서 중간으로 미어놓았다. 김도연은 거의 조급하게 그것을 집어들고 그가 서명해야 할 곳에 자신의 이름을 빠르게 써내려갔다. 종이가 뚫릴 듯했다. 그는 두 부의 합의서를 한번 훑어보고서야 비로소 완전히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심지어 승리자의 옷줄거림까지 섞여 있었다. 됐어. 그는 그중 한 부를 내게 밀어주었다. 언제 시간 될 때 우리 가서 서류 처리하자. 목소리는 빨랐다. 마치 정금 같은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내일 해. 내가 말했다. 빨리 처리해야 빨리 깨끗해지지. 그래. 내일 오전 9시에 구청 앞에서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상의를 정리했다. 온몸이 꼿꼿해졌고 마치 새 삶을 얻은 듯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늘 밤에 할 일이 좀 있어서. 나는 그가 할 일이 하늘채 빌리지로 가서 그의 여보와 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바라봤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깔끔하고 단호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의자에 한참을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은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었고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이 가구의 희미한 금빛 테두리를 드리웠다. 나는 내 몫의 합의서를 집어들고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휴대용 가방 속 최 변호사가 나중에 내게 준비해준 몇 가지 작은 물건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김도연,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짊어진 짐을 벗어던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해방증서에 서명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당신이 서명한 것은 폐가망신 하고 모든 것을 잃는 직통열차의 승차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승차권 검사원이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하은이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방과 후에 이웃 아주머니 댁에 가서 기다리라고 일러두었다. 나는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해서 활기차 보이도록 했다. 하지만 축하하러 가는 모습은 아니었다.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침착했고 입꼬리는 단호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9시 정각 나는 구청 앞에 도착했다. 김도연의 차는 이미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차 옆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 미소가 서려 있었다. 박수진도 와 있었다. 그의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미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대와 흥분이 그리고 승리자의 희미한 우쭐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성급하게도
마지막 이 순간까지 직접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마치 즉위식처럼. 나를 보자 김도연은 휴대폰을 끄고 다가왔다. 박수진도 사뿐사뿐 뒤따라와 그의 반걸음 뒤에 섰다. 왔어? 김도연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마치 계약을 마무리할 평범한 지인을 대하는 듯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며 박수진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즉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의 시선을 마주쳤다. 눈에는 미세한 도발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담당 직원은 절차에 따라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했다. 우리는 차례로 대답하고 사진을 찍고 도장을 찍었다. 짙은 붉은색 이혼 증명서 두 건이 나와 김도연의 손에 각각 전달될 때 나는 김도연이 증명서를 받으며 표지를 살짝 문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박수진과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썹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다. 좋아. 너희의 새 삶, 너희의 완벽한 가정은 법적으로 이 순간 완전히 시작된 거야. 김도연은 이혼 증명서를 품속에 넣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아마 앞으로도 친구처럼 지내자. 하은이 잘 돌봐줘.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려 했을 것이다. 박수진도 반걸음 앞으로 다가와 입술을 움직였다.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려던 것 같았다. 바로 지금이야.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 김도연의 귓가에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이 섰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내가 더 빨랐다. 나는 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박수진이 자주 쓰는 달콤한 꽃 향기가 섞인 냄새를 맡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우리 세 사람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속삭였다. 그 말은 10글자를 넘지 않을 정도로 짧았다. 말을 마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김도연의 얼굴에 서려있던 미소는 마치 순식간에 얼어붙은 호수 표면처럼 쨍하고 깨져버렸다. 그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며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입술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 핏기는 눈에 띄는 속도로 사라져 종잇장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이마에는 순식간에 미세한 식은땀이 돋았다. 옆에 있던 박수진은 가까이 있었기에 분명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흥분과 우쭐거림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뒤틀려 극심한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 하고 짧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보고 순식간에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린 김도연을 번갈아 보았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무의식적으로 김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마저 변했다. 도연씨, 그가 뭐라고 한 거야? 헛소리하는 거지? 말해봐. 김도연은 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눈알은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거친 숨소리는 마치 고장 난 풍금 같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기도 했고 거대한 공포에 목이 졸린 듯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구청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미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나는 김도연의 절망적이고 공포에 질린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어제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미소였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도끼 어린 쾌감이 서린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왔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뒤에서는 박수진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김도연의 억누르지 못하는 짐승 같은 낮은 울부짖음이 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뒤섞였다. 햇살은 좋았고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1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드디어 쿵 하고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첫 단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들, 박수진의 날카롭고 편조된 울음소리, 김도연이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갇힌 짐승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란 수군거림은 마치 최고의 배경음악처럼 나를 따라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초겨울 오전의 햇살은 온기가 없었지만 얼굴에 닿자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공기마저 한결 맑아진 것 같았다. 차문을 열고 앉았다. 나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백미로로 구청 앞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 두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김도연은 말뚝처럼 서 있었고 박수진은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가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주워올 생각도 못하는 듯했다. 이미 주변에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아주 잘 됐다.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 효과였다. 체면을 중시하지 않았던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내가 너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시작을 선물해주마. 방금 김도연의 귓가에 속삭인 그 말은 아직 내 혀끝에 차가운 여운으로 남아있었다. 내가 한 말은 박지훈의 혈액형은 당신과 맞지 않아. 였다. 놀랐지?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였다. 장황한 설명도 저주나 욕설도 없었다. 심지어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한마디가 김도연과 박수진에게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들의 가장 자랑스럽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뿌리째 내리꽂혔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혈액형 보고서는 최 변호사 쪽의 뜻밖의 수학이었다. 박수진의 배경을 심층 조사하던 중 그들은 이 여인의 과거가 꽤나 화려하며 사생활이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단서를 따라 한 조사원이 박지훈이 모 커뮤니티 건강검진 때 남긴 기본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중에는 혈액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도연의 혈액형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았다. 예전에 그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혈액형은 O형, 내 혈액형은 AB형.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혈액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일부러 찾아본 적이 있었다. 절대 김도연의 그 흔치 않은 B형은 나올 수 없었다. 이 간단한 의학 상식이 그들의 훔친 행복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지렛대가 된 셈이었다. 김도연처럼 영리하고 자만심 강한 사람은 재산을 계산하고 감정을 속이고 심지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아내까지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혈육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문을 잇고 대를 잇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이것은 파산이나 패가망신보다 더 철저한 파멸이었다. 그리고 박수진, 그녀의 모든 의지처는 이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 뿌리가 흔들리고 심지어 드러난다면 그녀가 김도연에게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백미러 속 김도연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박수진의 손을 맹렬히 뿌리쳤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박수진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고 얼굴색은 창백함에서 섬뜩한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격렬하게 박수진을 질책하는 듯했다. 박수진은 울면서도 황급히 손을 흔들며 해명하려 했지만 김도연은 그녀를 가차없이 다시 밀쳐냈다. 개싸움이 시작되었군. 나는 차갑게 시선을 돌리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가 뒤편의 난장판을 차단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김도연, 박수진, 너희는 견뎌내야 할 거야.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최 변호사와 약속한 장소, 조용한 찻집 룸으로 바로 차를 몰았다. 최 변호사는 이미 그곳에서 노트북과 몇 가지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분명 오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 사본을 그에게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첫 단계가 끝났네요. 합의서는 여기 있습니다.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라는 두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합의서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과연 벗어나고 싶어 자만심에 빠졌군. 이 합의서는 재산 분할에서 이서연 씨께 극히 불공평하며 부부 공동재산과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특히 시골분과 재개발 보상금과 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합의서 취소, 재산 재분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데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 취소하고 제 몫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물의 온기가 찻잔을 통해 손끝으로 전해졌다. 따뜻했다.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 증거는 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희는 이미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기록, 계약서 초안,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영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증거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악의적인 이전, 미드닉을 이유로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증거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혼인 중 재산 이전 혐의로 고소하는 데도 충분합니다. 비록 실제 수사 착수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강력한 압력과 여론의 위협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또한 이서연 씨께서 오늘 오전에 그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이 나중에 더 확실한 생물학적 증거로 확보된다면 그것은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혈액형은 첫 단계에 불과했다. 그들의 마음에 던진 성공탄이었다. 하지만 법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 친자 확인 검사만이 진정한 결정타였다. 이 성공탄은 이미 심어졌고 김도연을 의심과 분노로 미치게 하고 박수진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들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면 많은 일들이 더 쉽게 드러날 것이다. 최 변호사님, 다음 단계는 우리가 미리 상의한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먼저 변호사 내용 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 재분할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증거 사본의 일부를 김도연 씨, 회사의 협력업체들과 그의 시골 본가에서 계면을 중시하는 친척들에게 적절히 흘려주십시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뜨거운 광야가 탔다. 나는 그가 안팎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업, 명예, 가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컴퓨터에 기록하며 말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그 재개발 보상금과 고급 아파트 세채의 구체적인 추적 경로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통해 관련 계좌와 소유권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시든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오히려 뜨거웠다. 부탁드립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그물을 거둘 때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마십시오. 찻집을 나선 나는 하은이의 학교로 차를 몰았다. 아직 학교 시간이 아니어서 나는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 조정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내 딸 하은이를 생각했다. 고지야, 엄마는 곧 너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 더러운 계산, 배신, 엄마가 다 치워줄게.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다. 예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누나, 김도연 씨랑 박수진 씨 구청 앞에서 크게 싸운 뒤 김도연 씨는 혼자 차 몰고 가고 박수진 씨는 택시 타고 갔는데 하늘채 빌리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도연 씨 회사로 돌아갔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물건을 던졌대요. 지금 회사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는 알았다고 두 글자를 답장했다. 분노가 이미 그를 태우기 시작했군.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해.
김도연,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아들이 사실 당신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후회할까? 당신이 온갖 수를 써서 빼돌린 재산이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신을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구청 앞에서의 그 장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다. 이준호는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찍은 흐릿한 영상 몇 개를 보내주었다. 비록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김도연의 혼비백산하고 격분하며 일그러진 모습과 박수진이 무너져 내리며 그를 붙잡고 울부짖는 처량한 모습은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영상에는 온갖 추측과 논평이 난무했다. 아직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본부인의 한마디가 상간녀와 쓰레기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미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한 번 보고는 꺼버렸다. 개싸움 같은 장면은 많이 볼수록 눈만 더러워질 뿐이었다. 나는 그 말이 던져졌을 때 끓는 기름솥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폭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폭발하고 그 후에 불길이 어떻게 번질지는 그들 자신의 업보에 달린 일이었다. 과연 그날 오후 최 변호사 쪽으로 김도연 변호사의 격앙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강경했고 내가 헛소문을 퍼뜨려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며 즉시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가 미리 상의한 대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제 의뢰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문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불륜 여부, 사생아 존재 여부는 귀하의 의뢰인께서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마침 법정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을 함께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부드러움 속에 강경함이 담겨 있었다. 상대방 변호사는 분명 움찔한 듯 몇 마디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었다. 최 변호사는 내게 김도연 쪽이 이미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위협은 오히려 그들이 찔리는 것이 있다는 증거였다. 진정한 폭풍은 다음 날 찾아왔다.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누나, 큰일 났어요. 김도연 씨가 오늘 미친 사람처럼 박수진이란 그 아이를 위해 마련해준 빌라로 곧장 쳐들어갔대요. 듣자 하니 엄청나게 소란을 피워서 박수진 씨를 집에서 억지로 끌어냈대요. 아이가 무서워서 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했대요. 박수진 씨는 죽어도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두 사람이 단지 안에서 실랑이를 벌여서 경비원까지 출동했대요. 지금 이미 구경꾼들이 찍은 영상이 작은 범위에서 떠돌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김도연은 과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일단 심어지면 특히 그처럼 의심 많고 자만심 강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덤불로 자라날 뿐이었다. 그가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길수록 지금의 의심과 분노는 그를 더 많이 집어삼킬 것이다. 병원에 갔어? 내가 물었다. 갔어요. 박수진 씨는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반항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김도연 씨가 자기를 못 믿고 모욕한다며 아이 데리고 죽어버리겠다고 했지만 김도연 씨는 아예 듣지도 않았대요. 눈알이 시뻘개져서 오늘 검사 안 하면 그 씨 없는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결국 박수진 씨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갔는지 김도연 씨 차에 반쯤 떠밀려 실려 중앙병원 쪽으로 갔어요. 이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누나, 우리가 뭔가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실일 뿐이야. 우리는 그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속옷을 찢게 만드는 것을 원할 뿐이야.
너는 계속 동향을 주시해. 특히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이준호가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하늘은 어두웠고 눈이라도 올 것 같았다. 김도연의 지금 심정은 아마 이 날씨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할 것이다. 그는 감쪽같이 속이고 예쁜 아내와 어린 아들, 엄청난 재산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인생 최대의 성과이자 의지처였던 아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웃음거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충격은 체면과 혈육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는 파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나처럼 판을 짠 사람에게는 확신에 찬 평온함이었다. 최 변호사 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 내용 증명은 이미 발송되었고 김도연이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은 익명의 정보 제공자라는 방식으로 그의 사업상 중요한 협력업체들과 그의 시골 본가에서 가장 입이 싸고 영향력 있는 어른들에게 적절히 흘러들어갔다. 김도연의 회사는 불안정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 거의 성사될 뻔했던 2개의 협력 프로젝트는 상대방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루기 시작했고 중요한 공급업체의 어조도 애매모호해졌다. 회사 내부는 더욱 불안했다. 사장님 집안에 불났대. 자산 빼돌리고 사생아도 친자 아닐 수 있대. 같은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어떤 공식 발표보다도 효율적이었다. 이 모든 것을 이준호는 내게 보고했다. 그는 김도연이 며칠 동안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어느 곳에 자신을 가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수진도 강제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사라진 듯 했다. 하늘채 빌리지의 그 빌라는 계속 불이 꺼져 있었다. 폭풍의 눈은 죽음 같은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함 아래 모든 것을 찢어갈길 충분한 압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최 변호사가 직접 나를 찾아왔다. 2개의 서류를 들고 왔다. 하나는 법원의 사건 접수 통지서였다. 우리의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서연 씨께라고 쓰인 봉인된 기밀 서류였다. 최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내게 밀어주며 진지한 표정 속에 미세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원하시던 것입니다. 저희가 몇몇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중앙병원에서 발급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사본입니다. 나는 그 얇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평온했다. 진실은 그 안에 있었다. 결과가 어떻든 내게는 무기였다.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님. 나는 뜯어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또렷하게 말했다.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김도연 씨와 박지우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지 확률은 0%입니다. 세 단어는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천금 같은 망치 3개처럼 김도연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부수고 박수진의 모든 의지처와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앞에는 김도연이 이 보고서를 보았을 때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격분했을까? 무너졌을까? 히스테리를 부렸을까? 아니면 죽음 같은 절망에 빠졌을까? 박수진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며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났을 때의 처량함과 공포도 떠올랐다. 한참 후에 나는 눈을 떴다. 눈빛은 맑았고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보고서가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에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강력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혼인 중 더욱 악랄한 사기 행위를 문제 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들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김도연 씨의 행동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계획은
이제 남에게 이용당한 우스꽝스럽고 가련한 총극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총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으로 드디어 내리기 시작하는 작은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이 감정 결과를 이전에 수집한 재산 이전 증거와 함께 묶어 김도연 본인에게도 보내고 그의 부모님에게도 보내십시오. 동시에 정보의 밝은 언론, 친구들에게도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려주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론과 가족의 이중 압력은 그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송과 협상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덧붙였다. 박서진 쪽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사람을 시켜 그에게 전원을 전하십시오. 사기, 타인의 혼인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로 더 큰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그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자발적으로 토해내라고요. 예를 들어 아동기금 명의로 저축된 돈,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산 보석과 명품들, 손 밑에 장작을 빼어 불을 끄는 격이군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칭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방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송이는 점점 더 굵어지고 창밖의 세상을 소리 없이 덮어갔다. 온통 하얗게 변한 세상이 모든 더러움과 혼란을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눈이 녹은 후에는 드러나야 할 것은 무엇이든 숨길 수 없었다. 김도연, 박수진, 너희는 지금 어느 구석에 숨어 서로를 원망하고 얼뜻으며 구름 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뼛속까지 쉬인 차가움을 느끼고 있겠지. 서두르지 마.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법의 추격, 여론의 채찍, 고립된 외톨이 신세. 그리고 너희 둘 사이에서 다시는 합쳐질 수 없는 의심과 증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결혼과 등남 축하 선물이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하은이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다. 며칠 동안 아이를 좀 더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따뜻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하은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바깥에 눈 내린 풍경은 분명 아주 멋질 것이다. 나의 미래도 오늘부터 이 눈 덮인 대지처럼 깨끗하고 넓으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미래는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은 온통 하얗게 변해 깨끗했다. 나는 하은이를 옷으로 꽁꽁 싸매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작은 아이는 눈을 바보며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고 작은 얼굴은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었지만 무척 신나 보였다. 내내 제잘거렸다. 근심 없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이 눈을 휩쓸려 깨끗해진 듯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이 가득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차를 끓여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서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서연 씨, 어서 오십시오. 그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손을 녹였다. 좋은 소식이 있나 보네요.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었군요. 움직임이 작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뽑아 내 앞에 밀어놓았다. 김도혜 씨 쪽에서 어제 오후에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협상이라는 두 단어를 특히 강조하며 약간의 비웃음을 담았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우리가 보낸 증거 상물 구러미의 효과가 상당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몇 장의 서류를 넘겨보았다. 김도연 쪽에서 초안을 작성한 새로운 재산 분할 방안이었다. 아마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것이다. 이번 조건은 이전에 국어라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듯한 합의서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집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남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며
완전히 내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다. 집안 예금은 80%를 내게 주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 본가 재개발 보상금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었다. 방 안에는 그것이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5,7억 원의 현금 중 그가 이전했던 부분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동등한 금액으로 보상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이미 박지훈 이제는 박수진의 아들 박지훈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명의로 넘어간 고급 아파트 2채는 권리를 되찾는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직 이전되지 않은 세 번째 아파트는 내 개인 명의로 직접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되찾는다고요? 나는 방안을 내려놓고 웃었다. 눈에는 미소가 서리지 않았다. 그가 뭘로 되찾겠다는 거죠? 박수진이 토해낼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고 지금 그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였다. 최 변호사도 웃었다. 박수진 씨 쪽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법적 위험을 선의로 알려주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기가 있고 김도연 씨의 사랑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몹시 대담했지만 이제는 뒷배도 사라지고 거짓말도 들통났으며 김도연 씨는 그녀를 산채로 삼키려 할 지경입니다. 그녀가 돈과 물건을 쥐고 버틸 배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녀는 이미 처분하기 쉬운 보석과 명품들을 몰래 팔아 현금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피하고 숨어 다녀서 김도연 씨도 그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몰린 개가 담을 넘는 격이군. 대가 쫓기니 당연히 당황하겠지. 나는 박수진의 지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마치 상가집 개처럼. 김도연 씨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엉망진창입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협력업체들은 철수하거나 미루고 있고 내부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최근 경영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 상환 기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방팔방으로 빌고 다니며 급한 불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시골 본가 친척들, 특히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그의 아버지가 저희가 우연히 흘려보낸 소식들을 접한 후 화병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예 그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그가 망신살 뻗치고 여자에게 노라나 조상이 남긴 가업까지 다 말아먹었다고 욕했습니다. 사면초가의 사업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게다가 머리 위에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상황. 김도연 씨의 지금 처지는 참혹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군요. 우리에게서 돈의 일부를 받아 회사 구멍을 메우고 시골 본가 쪽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재빨리 핵심을 파악했다. 맞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 새로운 방안은 양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합의하고 돈을 받아 그가 숨 돌릴 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된 재산을 되찾는 책임을 떠맡는 것도 우리가 즉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자산마저 동결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꿈이 크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최 변호사님, 우리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최 변호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더 상세한 목록을 꺼냈다. 첫째, 이전된 현금 5,7억 원은 반드시 전에 회수하거나 동등한 금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노선이며 협상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고급 아파트 세 채는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모두 이서연 씨께 회수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거주하는 집과 예금은 최고 비율로 분할해야 합니다. 넷째, 그는 혼인 중 중대한 유책 사유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은이의 양육비는 그의 현재 실제 소등, 능력의 상한선에 맞춰 지급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진행 메커니즘을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하고 동시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의 회사의 현재 상황과 그 재산 이전 증거들을 고려할 때
자산이 동결되면 즉시 파산 신청이 들어갈 것이고 그는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할 것입니다. 조리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아프게 할 조건이었다. 이대로 협상하십시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십시오. 합의하고 돈을 받아 그의 마지막 재기 자본을 지키거나 비록 제가 보기에는 그에게 재기할 능력도 없지만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 그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비난과 오명까지 짊어지게 할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요점을 기록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물었다. 그럼 박수진 씨 쪽은요? 그녀는 아직 많은 돈과 물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나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김도연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에게 이전된 그 재산들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몸을 빼내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에게 토해내게 할 것이고 심지어 그녀를 사기죄로 엮고설 수도 있습니다. 그들 둘 사이의 엉망진창인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두십시오. 우리는 최종 결과만 주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내 손에 들어오도록 할 뿐입니다. 최 변호사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 씨, 정말 냉철하시군요. 냉철하다고요? 네. 10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가져다 준 것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철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환상을 품지 않고 오직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곧 다가올 나의 미래만을 믿는 것. 협상 과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김도연은 지금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과 같았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비록 가혹했지만 그가 즉시 가라앉지 않기 위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부유물이었다. 그는 거의 망설임 없이 항복이나 다름없는 그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가 체결된 당일 첫 배상금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었다. 최 변호사 팀은 빈틈없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했다. 나는 김도연과 공동 소유였던 그 집을 팔고 하은이를 데리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새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망은 탁 트였고 햇살은 풍부했다. 하은이는 새 방을 아주 좋아했다. 큰 창문이 있어 멀리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랑 엄마는 헤어졌어. 이제부터 엄마랑 하은이랑 같이 살 거야. 아빠는 여전히 아빠지만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는 것뿐이야. 아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했지만 새 집에 대한 흥분이 곧 그 작은 의문을 덮어버렸다. 김도연과 박수진의 결말은 이 도시에서 매일 일어나는 곧 사람들에게 잊힐 사회 뉴스 같았다. 듣자 하니 김도연의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청산되었다고 한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시골 본가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도시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어느 구석으로 숨어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운수업을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한다고 했다. 어쨌든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그의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 지금 몸 한쪽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가 돌본다고 했다. 김도연이 한때 얼마나 잘 나갔던가. 재개발로 벼락부자가 되어 큰 사업가로 불렸는데 누가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는가.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한탄했다. 그러니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하늘이 보고 있다니까. 그 작은 요망한 여자는 이름이 뭐더라. 박수진. 나는 평온하게 한 봉지 흙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박수진은 더 비참했다. 김도연에게 강제로 재산의 대부분을 토해내게 한 후 명예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 신분 불분명한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을 잃었다. 듣자 하니 그 아이는 사실 김도연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옛 연인의 아이였다고 한다. 나중에 그 남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녀는 돈 좀 있는 김도연이 아들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들러붙어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한다.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김도연은 나중에 진실을 깨닫고 그녀를 죽일 뻔했다고 한다. 그녀가 삼킨 돈을 토해내게 했고 그녀는 걸림도 같은 아이를 데리고 명예도 바닥에 떨어져 일자리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중에는 장거리 화물 운전사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그 운전사는 성질이 불같아서 술만 마시면 때렸다고 했다. 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옅은 회색 타일 바닥에 밝은 빛을 드리웠다. 작은 먼지들이 빗줄기 속에서 조용히 춤을 추었다. 나는 낯선 사람들의 멀고 먼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속은 마치 가게 뒤편의 작은 어항 수면처럼 평온했다. 가끔 꽃잎이 떨어져도 아주 옅은 파동만 일으킬 뿐 금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두 지난 일이지요.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이웃 아주머니께 수국 필요한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다음번에 물 줄 때 조금 섞어주면 꽃이 파란색으로 피어서 예쁠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몇 마디 더 수다를 떨다가 수국 화분을 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다. 풍경은 조용해졌다. 나는 작업대 뒤에 높은 의자에 앉았다. 가게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5년이 지났다. 시간은 최고의 녹색 식물처럼 처음에 극심한 고통, 분노, 그리고 약간의 미련을 모두 걷어냈다. 남은 것은 지금의 평범하지만 견고한 평온함이었다. 하은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작은 아이는 나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훌쩍 차였다. 나와 김도연의 키의 장점을 물려받았다. 룸메는 나를 더 많이 닮아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성격은 나보다 밝고 잘 웃었다. 성적도 좋았다. 아이는 아빠에 대해 거의 먼저 묻지 않았다. 처음 2년 동안 몇 번 물어본 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도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저 엄마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배려한 것이라. 나는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주었고 아이의 웃음과 건강한 성장은 나의 지난 모든 선택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었다. 꽃집 사업은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수입이 있었고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도 많았다. 나는 꽃 배달과 자비를 도와줄 동네 아주머니를 한 분 고용했고 나는 주로 꽃을 고르고 디자인하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은 내 손에서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태어나 손님들의 기쁨, 축복 또는 미안함을 담아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느낌은 아주 좋았다. 서랍 속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니, 이제는 그를 최 변호사라고만 부를 수 없었다. 민주는 그의 이름이었다. 소송이 끝난 후 우리는 연락을 끊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이었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친구 사이의 안부 인사가 되었다. 함께 차를 마신 적도 몇 번 있었고 영화도 2편 보았다. 그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그에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믿음직한 느낌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과거를 존중했고 지금의 독립적인 나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암묵적인 느림이 있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관계가 흘러가도록 두었다. 문제는 아주 간단했다. 저녁에 시간 되세요? 새로 생긴 베트남 쌀국수집이 괜찮다던데. 하은이 주말 수학 경시대회는 제가 데려다 줄까요? 나는 답장을 입력했다. 좋아요. 하은이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대회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축하해주는 건 어때요? 얘기든 지든. 뒤에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추가했다. 꼭 그가 오케이 손짓 이모티콘을 보냈다.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짝 올라갔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가 마음속 한 구석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런 대혼란을 겪은 후 나는 감정에 대해 더 이상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꾸준한 동반과 이해를 더 소중히 여겼다. 오후에 나는 하은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다. 아이는 깡총깡총 뛰어나왔고 포니테일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다. 나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엄마, 오늘 쪽지 시험판에서 1등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준 간장새우 먹고 싶어요. 좋아. 그럼 먼저 마트에 가서 새우 사자. 저녁에 우리는 모녀 둘이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나는 들으면서 아이에게 밥을 떠주었다. 식사 후 아이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러 갔고 나는 식탁을 정리했다. 주방에서는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 TV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작은 소리로 틀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금 삶이었다. 소소하지만 진실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주말 하은이는 경시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아이를 고사장 밖까지 데려다 주었다. 책가방을 메고 꼿꼿한 뒷모습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마음속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민주 씨도 왔다.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 온 김에 우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우리는 고사장 밖 앞에 앉았다. 요즘 어때요? 그가 물으며 의자를 빼주었다. 좋아요. 꽃집에 작은 결혼식 주문이 들어와서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나는 컵 속 나태를 저으며 말했다. 민철 씨는요? 그의 인수합병거는 마무리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어 온화해 보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김도현 씨를 봤어요. 커피를 젓던 내 손이 살짝 멈칫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긴장하지 마세요. 일부러 간 건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설명했다. 출장 가서 그쪽 법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의 파산 청산 사건의 후속 집행건으로 그가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소환되었을 때 제가 복도에서 그를 봤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많이 늙었더군요. 옷도 낡았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눈빛은 약간 멍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가버리더군요. 제가 그에게 말을 걸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침묵하며 들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무관한 낯선 사람의 상황을 듣는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은요? 민준 씨가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다. 몇몇 경로를 통해 작년쯤에 저에게 한 번 연락을 해왔어요. 김도현 씨 때문이 아니라 김도현 씨가 박수진에게 증여했던 그 돈의 일부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려고요. 그 돈 중에는 그 노부부의 노후, 자금도 섞여 있었죠. 제가 그들에게 길을 알려드렸지만 듣자 하니 박수진 씨도 지금은 돈이 전혀 없고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김도현 부모님의 말년은 비참했지만 비록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그들의 과거의 묵인이나 방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망가진 평온한 가정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민준 씨가 나를 보며 맑은 눈빛으로 말했다. 그저 이서연 씨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삶은 이미 서연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 그의 솔직함에 그리고 나의 경계를 이해해주는 그에게 고마웠다. 하은이가 시험을 마치고 나왔는데 표정으로 보아 시험을 잘 본 것 같았다. 우리는 약속대로 새로 생긴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쌀국수는 아주 신선했고 하은이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아주 좋아했다. 식탁에서 민준 씨와 하은이는 최근 읽은 역사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둘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토론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음식은 따뜻한 김을 뿜었다. 마음속은 평온한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은이는 피곤했는지 차 안에서 나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민준 씨가 백미러로 우리를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이가 지금 참 좋네요.
나는 하은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주었다. 민준 씨도요. 그가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따뜻한 강물이었다. 나는 잠든 딸을 안고 헤드라이트에 비춰진 앞길을 바라보았다. 길은 평온하게 집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한때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친 파도들은 이미 멀리 배경 속에 흐릿한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 대신 계산, 갈등, 복수는 모두 지난 세대의 흐릿한 이야기처럼 변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은이의 편안한 잠, 꽃집의 새벽잇을 맺힌 꽃들, 민준 씨가 건네는 온기적당한 차 한 잔, 지금 차 안의 조용한 따뜻함, 그리고 저 앞에 나를 위해 켜져 있는 나의 집의 불빛이었다. 김도연, 박수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 이서연은 드디어 내 인생을 완전히 살아가게 되었다. 용서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고난에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 속에서 발버둥 쳐 자신과 딸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직접 만들어낸 간인한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미래는 아직 길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견고하고 따뜻한 하늘을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시동을 끄자 고요함이 부드럽게 감쌌다. 새로운 날들은 내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를 태양처럼 평범하고 진실하며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편집자는 모든 댓글을 작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